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집을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반포 대신 청주집을 팔기로 해 논란이 됐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달 안에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중대본회의에서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총리실 설명입니다. 지방을 제외한 2급 이상 중앙공무원 1,500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사실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신과 냉소가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매매 과정에서 서울이냐 청주냐 논란이 됐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반포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안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실장은 주중 대사와 비서실장 근무로 비워뒀던 청주 아파트에 대해 지난 5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호입니다. 앞으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회수 규제가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대출 규제가 모레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수사 지휘 후에 일주일째인데 윤 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네, 이정은 기자, 추 장관이 밝힌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 총장에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답을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째 윤 총장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장관이 입장을 밝힐 시한을 못 박은 겁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또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가를 냈습니다. 외부와 접촉을 끊으면서 타협은 없다, 이런 입장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추 장관이 좌고 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수용하라고 했는데 연이틀 압박을 한 모양새인데 윤 총장의 입장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총장이 언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추 장관 입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나왔으니까 지금 7시간이 지났는데 대검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통첩에 대해선 당장 밝힐 말이 없고 총장 입장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장관의 말이 나온 뒤 윤 총장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추 장관이 지휘를 그대로 따르라면서 강경하게 나오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 상태입니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재지휘나 특임 검사 카드도 사실상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 윤 총장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의 운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9,000마일, 즉 14,000km 떨어져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회담을 했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미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 현안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 협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북측에 만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 외교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스티븐 비건 부장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1시간가량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believe this plays an important component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지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북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른 길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 반응을 언급하며 북한에 만남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is visit this week is to meet with our close friends and allies.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권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상대로 지목한다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북한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비건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초청과 확대 문제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판매 모임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교회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방문 판매 모임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 관련 1명, 고양 원당 성당 관련 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전까지 수원 교인 모임 관련으로 분류했던 집단 발병을 방문 판매 관련 감염으로 묶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삼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해서 홍보관, 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전체 확진자는 38명입니다. 강남구 사무실 관련해선 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기존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도 연관성이 확인돼 전체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대전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가 30명, 해외 유입 33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교회 소모임 등을 고리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됩니다. 또 정규 예배를 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이 같은 교회 방역 지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공적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12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 마트와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1,500원으로 일괄 적용된 보건 마스크 가격은 이제 판매업체가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생기면 구매 수량 제한과 구매 요일제 등을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사찰과 교회, 방문 판매 사무실로 이어진 광주 지역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고시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오늘 나온 확진자도 고시학원과 연관된 사례라고요? 네, 조금 전에 전남 영암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1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 고시학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에서도 오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어제도 확진자 4명이 나오는 등 3일 동안 광주 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이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고시학원 관련 첫 확진자가 지난 1일과 2일 학원에서 수강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수업을 함께 들었던 수강생 17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역학조사에서 수업 중 강사들과 수강생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수강생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시학원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고시학원 외에도 확진자 4명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사우나와 관련해서도 방문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고시학원과 사우나 시설 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방문자들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고시학원과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 27일 이후로 발생한 광주와 전남 확진자는 해외 유입 6명을 제외하며 모두 1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확진자가 9명 늘었습니다. 조달청 직원이 확진돼 정부 대전청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 140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재훈 기자,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자치단체 발표에 의하면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 6명, 충남 3명, 모두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정부 대전청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시 도룡동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조달청 직원입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부서 직원 18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청사 3동 같은 층 직원 전원을 귀가시킨 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이틀 전 확진된 140번째 확진자인 50대 여성을 새로운 감염고리로 추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 여성의 40대 여동생이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40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나 다녀간 유성구 원내동 개인 의원의 원장과 부인도 확진됐습니다. 또 140번째 확진자의 아들이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세이백화점 직원과 접촉한 20대 남성 직원도 확진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정림동의 개인 의원에 다녀간 외래 환자 보호자도 확진됐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외국인 일가족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어제 확진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의 20대 아내와 3살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3살 딸이 다녀간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63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당진에서 카자흐스탄인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아산에서도 지난 5일 입국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특히 어제 확진된 카자흐스탄 확진자 3명이 자가격리 기간에 당진 전통시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당진시가 오늘 전통시장을 폐쇄했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밤사이 9명이 늘면서 지난달 15일 집단 감염 발생 이후 대전,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4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예수교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예수교 간부 5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신천지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쯤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구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지난 2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0,000원을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330만 장을 다음 달부터 선착순 공급합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외식 할인 쿠폰 발급을 위한 예산 34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할인 쿠폰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말에 외식업체에서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할인 쿠폰을 카드 포인트나 결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다음번 외식 때 1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통위가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예상보다는 줄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5G가 상용화되기 무섭게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이동통신사들. 휴대전화 전문 상가 등 곳곳에서 은밀히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습니다. 솔직히 시험에 나가는 거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법이에요. 이게 몰라주더라 보니까. 공짜폰 대란까지 불거지며 유통시장이 급격히 혼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린 조사, 단말기 유통법 이후 최대 금액이었던 2018년 506억 원을 경신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 원, LG U+가 135억 원입니다. 고객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균 불법 보조 금액은 정상적 공시지원금보다 24만 원을 웃돈 수준. 현금 지급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살포됐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고객 혹은 고가요금제 고객에겐 평균 20만 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700억 원 수준의 파격적인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막판 의견 조율에서 방통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달란 업계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 생존 자금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조기에 투자하는 등 모두 7,1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추격전까지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법천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밤의 한 골목길을 질주하는 승용차. 갑자기 방향을 잃고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26살 김모 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차를 몬 겁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차가 날아가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지를 하고 이제 갑자기 부랴부랴 나온 거죠. 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며 빠져나오는 승용차.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31살 A씨입니다. 택시가 바짝 뒤쫓자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1대를 더 들이받더니 편의점 시설물까지 덮칩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4%,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만취한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부딪히고 추격하는 소리가 이제 그렇게 붕괴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A씨의 만취 질주는 차량 2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대낮이나 또 심야 12시가 넘은 심야 시간대 이런 때에도 이제 대규모 경력을 좀 투입을 해서 음주운전이 많이 예상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 서산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희입니다. 지난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증거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로 묻힐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농로 하수구에서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11년 만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택시기사 박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미세 서류가 증거로서 증명력을 인정받느냐였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섬유와 같은 성분을 피고인의 택시에서 발견했다며 두 사람이 접촉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찰 측이 제출한 정황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량 생산되는 섬유 특성상 다른 승객의 것일 수도 있다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전제해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처음 시작이 다 억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끔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새로운 직접 증거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흐르는 한탄강 일원이 국내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50만 년 전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절경과 비무장지대의 청정 생태계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50만 년의 시간은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푸른 강물이 오랫동안 깎아 만든 바위와 백사장. 수십만 년 전 분출한 용암은 물과 만나 베개 모양의 장관과 현무암 주상절리와 어우러진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청정 자연과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있는 한탄강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가 강원도와 협력해 등재를 추진한 지 4년 만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의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등재 지역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인근 유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하는 11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등 26개의 지질 문화 명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께서 지질공원을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탄강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도록 환경 정비 사업과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딸기 금실의 종묘가 국내 처음으로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국산 딸기 품종이 없어 일본에 로열티를 줘야 했지만 이제는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딸기 품종인 금실입니다. 수확 시기가 빠른 촉성 재배용으로 당도가 높고 신맛이 덜하며 복숭아 향이 어우러져 풍미가 깊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10여 년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개발한 금실은 동남아 등으로 팔리는 수출 효자 품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미국과 종묘 수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금실의 조직 배양묘 10주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딸기 금실 종묘의 로열티는 최소 1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돼 추가로 증식할수록 로열티는 더 늘어납니다. 미국의 로열티를 받고 딸기 종묘를 수출한 건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처음. 이번 계약에 따라 미국 내 종묘 생산과 판매, 과실의 판매 등은 허락하지만 우리나라로 종묘와 딸기를 역수출하는 건 금지됩니다. 학대에서 보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농업인들한테도 큰 소득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딸기 재배 농가는 2005년 이후 일본 의존도를 점차 줄여오다 2017년 기준 국내 딸기 생산의 97%를 국산 품종으로 채웠습니다. 국산 품종이 아니다 보니 그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급하지 않는 품종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막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그랬었죠. 끈질긴 연구개발 덕에 한국은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면서 높아진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에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9포인트 하락한 2158.88에 코스닥은 6.8포인트 오른 765.96에 마감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되며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기 회복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팔자에 나란히 하락했고 대한항공은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사업의 매각 추진 소식에 2%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CJ 하반기 실적 상승 기대감에 7%대 강세였고 넷마블은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과 함께 방탄소년단 효과가 맞물리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린 1,19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강원도 영월에서는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날이 꽤 더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도 한낮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고 중부 대부분 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기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 남부 내륙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겠는데요.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 지역까지 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